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당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제기됐던 조직폭력배 뇌물 의혹 기억하십니까? 돈다발 사진과 함께 조폭이 썼다는 편지까지 등장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퍼나르는 이들도 많았지만 결국엔 조작된 근거에 기반한 허위 의혹 제기였다는 사실이 대선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밝혀졌죠. 그런데 이미 대선 전에도 검찰에서 조폭이 있었다는 편지가 조작된 거란 취지의 감정 의견이 나왔지만 당시 이 의견이 묵살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이 편지 2통을 공개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엔 장 씨가 이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그러자 일주일 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편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장 씨가 쓴 편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과학분석과의 결론은 70일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애매한 결과였습니다. 장 씨가 쓴 편지인지 아닌지 감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편지 감정을 담당했던 주임 문서감정관이 자신의 감정 의견이 묵살됐다고 선임 문서감정관과 법과학분석과장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편지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필적을 비교해봤을 때 서로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선임 감정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배척했다며 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주임 감정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을 하는데 그냥 단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당시 감정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응, 치읓, 지읒, 시옷, 미음의 운필 방법, 이응의 시작과 끝 등 한글 자모의 형태가 다르고 느낌표의 시작과 끝, 모양도 다르다는 등 차이점만 10여 개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적 또는 모방 필적에서 기인된 차이점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결론은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내렸습니다. 대검은 구체적인 합의 과정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과도 감정관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당시 대검찰청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에 2차례에 걸쳐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대선 2달도 전에 문제 조폭이 있었다는 편지가 가필됐다는 1차 결과를 이미 알고 통보했으면서도 최종 결론을 통보한 시점은 그보다 한참 뒤인 대선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시간을 끈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마치 결론을 안 내려는 듯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례적인 감정 결과를 낸 것 역시 이상합니다. 이어서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가 수원지검에 감정서를 보낸 건 2차례. 1차 감정서에는 주로 광학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문제가 된 이 문장을 특수한 빛을 비춰 관찰했더니 다른 종류의 필기구로 추가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감정서, 즉 최종 결론은 2달이 더 지나서야 통보됐습니다. 바로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이었습니다. 문서감정 처리 기한이 통상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도 70일이나 걸린 겁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인 주임 감정관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대통령 선거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후보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측은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왜 70일이 소요됐는지 등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관들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결론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감정 의견은 3가지 단계로 표현됩니다. 확고 부당한 신념이 있는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
상당한 신념이 있고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도출한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신념이나 견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상태 불량일 때는 판단 불명임으로 나타냅니다. 이 세 단계로 불충분한 경우 이례적으로 감정관들이 합의를 해서 감정 의견을 정할 수 있는데 합의하지 못했다는 걸 합의 의견으로 적은 셈입니다. 결국 이 뇌물편지는 재판에 가서야 조작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모 씨가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이 후보 10억 등의 문구가 다른 필적으로 작성되었다며 박철민 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대검의 감정 결과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였습니다. 결국 조작으로 밝혀진 편지와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던 박철민 씨의 변호인 장영하 변호사는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오늘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실물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샤넬 매장 직원은 김건희 씨 최측근이 가방을 바꾸었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구민지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이 교단 사업 등을 도와줄 것을 청탁하며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그동안 고가의 물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 가방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최근 해당 물품들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전 씨와 김건희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찾지 못한 목걸이와 가방을 전 씨 측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특검팀은 물품의 일련 번호 등이 일치하는 걸 확인했고 누가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앞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김건희 씨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물건을 전달했다고 기존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건넨 건 맞지만 작년에 다시 물건들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그 물건들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건희 씨 3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샤넬 매장 전 직원도 유경옥 전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왔을 때 김건희 씨와 통화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이었다며 당시 기사에 나온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해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물건들을 왜 돌려받았고 어디에 보관했는지 등은 재판에서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경복궁을 비공개로 찾아갔을 당시 국보인 근정전 내부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진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슬리퍼를 신은 김건희 씨가 허리에 손을 올린 채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남성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정용석 선임행정관, 지금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른쪽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그 옆은 최응천 당시 국가유산청장입니다. 휴공일이었던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씨가 근정전을 비공개로 방문해 어좌, 즉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오래 1, 2분 정도밖에. 국보 223호인 근정전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고 역대 대통령 중 근정전 안까지 들어와 어좌에 앉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종묘 차담회에 이어 김건희 씨가 또 한 번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용상을 개인 소파 취급해서 이렇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봅니다.
붉은 칠에 황금 장식이 더해진 근정전 어좌는 절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신하들보다 높은 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슬리퍼 신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정용석 사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권유로 김건희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당시 측면을 이용하여 어좌에 올랐고 경호 직원이 보좌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습니다. 측면에 올라가는 자리가 누가 올라갔냐면 왕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 씨가 근정전에 방문한 건 외교 행사 사전 답사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상황실 일지엔 김건희 씨를 VIP로 표기했고 근정전과 경회로 등에 약 2시간 가까이 머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이런 식으로 11차례 종묘와 경복궁, 창덕궁 등 조선시대 유적을 찾아 차담회 등 특혜를 누렸다며 왕처럼 궁궐을 이용하면서 권한 남용이나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로서 명 씨를 마주한 김건희 씨는 명 씨 쪽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명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는데요. 김지성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졌어요. 오늘 김건희한테 내가 꼭 물어볼 겁니다. 뭐냐? 왜 나를 잡아넣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잡아넣느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명 씨를 마주하게 된 김건희 씨는 명 씨 쪽은 바라보지 않고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명 씨가 선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공천 개입과 김 씨의 연관성을 부인하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납득이 되게 대답해달라고 말하자 자신을 인정해준 윤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명 씨를 여러 번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근무 시간에 노래방에서 음주 소동을 벌이고 변호사로부터의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가 어젯밤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깊이 반성한다며 노래방 소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당시에 함께 있었던 다른 2명의 판사는 끝내 불출석했는데요.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인에는 도대체 이런.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여경은 판사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받고서야 밤 9시쯤 뒤늦게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SNS 속 여성 종업원을 지칭하는 애기를 놓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자신이 여 판사와 막역한 사이라며 가벼운 형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다른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판사들 이런 거 모르나요? 아는 변호사라고 와서 밥 사주고 술 사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이름 팔 거다. 이거 모릅니까? 앞서 지난해 6월 다른 2명의 부장판사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일으킨 소란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의 개인 일탈을 빌미로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법관의 일탈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탈탈 털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술 먹고 잠깐의 해프닝이 이런 이 사건을 갖고 이분을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 하는 겁니까 지금? 노래방 음주 소동과 관련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제주지법 오모 판사와 강모 판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대한적십자사가 다른 사유도 아닌 코로나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에 대해 윤석열 대선 캠프 후원회장 출신으로 적십자사 회장이 된 김철수 회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나와 자신은 신천지를 아주 싫어하고 보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자, 그런데 김 회장 취임 이후 대한적십자사가 신천지에 36차례나 표창을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지난 6월 헌혈 유공자 표창을 준 김철수 대한적십자 회장. 신천지와 관계를 묻자 아주 싫어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신천지를 저는 보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표창 결정 과정을 자신은 몰랐다며 책임을 담당 부서로 떠넘겼습니다.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 뒤에 혈액관리본부장이 총괄하는 본부장이 있는데. 지난 2023년 8월 김철수 회장이 취임한 이후 대한적십자사가 신천지에 표창을 준 건 36차례. 올해도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8차례나 상을 수여했습니다. 해명대로라면 회장이 아주 싫어하는 데다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집단에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도 반대했는데도 직원들이 알아서 수십 차례나 상을 몰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기독교 안수 집사라는 김 회장은 지난 2022년엔 통일교 측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혹시 그 자리를 직접 주선하신 겁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모르고 봤습니다. 김 회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3차례나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고 자유한국당 재정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공동 후원회장도 맡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 권력 사이 연결고리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신천지를 싫어한다고 국회에서 분명하게 밝힌 김 회장. 하지만 계엄의 찬반 여부를 묻는 질의엔 적십자사는 종교 이념 중립 원칙이 있다면서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경기 북부청에서 수사받던 피의자 10명이 어제 추가로 구속됐는데요. 구속영장 내용을 살펴보니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기 범죄의 전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인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어제 의정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의자 10명은 모두 한 팀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이 거점인 로맨스 스캠, 연애빙자 사기팀에 차례차례 합류했습니다. 조직은 4등급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명 쇼윈이라고 불린 총책, 총책을 보좌하며 조직원 실적을 관리하는 총관리자, 근태를 감시하는 팀장,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채터입니다. 40명이 넘는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 동안 휴일도 없이 범행을 했습니다. 조직원끼리는 유비, 여포 등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팀 사무실과 숙소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와 차단했습니다. 신규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들어서면 여권을 회수해 돌아갈 길부터 막았고 중도에 그만둔다고 하면 미리 확보한 인적 사항을 텔레그램에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를 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범행은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성 만남 광고를 SNS에 뿌려서 피해자들의 회원 가입비를 가로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것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7명의 한국인 피해자에게 69회에 걸쳐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총책은 캄보디아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책은 도주 중 현지에서 붙잡힌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온라인 사기에 대한 법원 선고는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월 20일 넘게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 스스로 탈출한 한국인 피해자가 갇혀있던 호텔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캄보디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20대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9년을 요청한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더 무거운 형입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120억 원대 연회빙자 사기 사건의 한국인 총책 부부가 이번 대규모 송환 때도 빠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강모 씨가 지난해 11월 여권 재발급을 위해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었는데요. 대사관이 체포 조치는커녕 그냥 놓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억 원대 연회빙자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부부. 지난해 11월 남편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발급이 막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강 씨가 담당 형사와 통화를 원하자 직접 연결시켜줬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지금 연루돼 있다고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조사하려고 했더니 지금 외국에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강 씨는 귀국을 설득하는 형사에게 어렵다고 둘러댑니다.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기도 하고요. 왜요? 얼굴 뵙고 설명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강 씨는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사기 사건 총책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그대로 놓아준 셈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담당 형사와 통화해서 강 씨의 도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안 오고 그냥 계속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장담 못하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몰라서 대사관을 찾아갔겠죠.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냐고 묻자 무리라고 답합니다. 수배자가 돼 있다고 해서 대사관에 경찰을 불러다 체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재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해서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일 대사관이 취한 조치는 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강 씨는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인터폴 공조를 통해 체포됐습니다. 외교부는 적색 수배자가 대사관에 방문할 경우 대사관은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대사관을 나온 강 씨는 바로 도망가지 않고 담당 형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담한 행각도 벌였습니다. 아내가 납치돼 협박받고 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자신의 적색 수배를 풀어달라고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입니다. 강 씨가 담당 형사에게 귀국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계속 아버지 따라서 선교활동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사실상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사관을 빠져나온 강 씨는 다시 담당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 핸드폰을 지금 전화드리는 건데요.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어요. 이번엔 부인이 납치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은 갈 건데 와이프 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단지에. 통화 뒤 강 씨는 형사에게 아내를 구해달라며 범죄단지 주소를 보냈고 중국인 총책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여주며 피해자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범죄 수법도 태연히 설명하더니 가담했냐는 질문에는 그랬으면 돈 한 푼 없겠냐, 왜 안 믿어주냐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정작 책임은 부하 조직원들의 활동명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며 밑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러더니 본심을 드러냅니다. 적색 수배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비슷한 시각 납치됐다던 강 씨 부인은 한창 사기 행각 중이었습니다.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어떡해?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100여 명에게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 83명을 특정했지만 검거되지 않은 사람이 29명입니다. 장애인분도 계시고 또 홀어머니를 모시고 또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지병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2월 체포된 강 씨 부부는 곧 석방된 뒤 성형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다시 붙잡혀 구금 중인데 송환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집권층의 유착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사이버 사기와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며 캄보디아 정치 거물이자 재력가인 리용팟 의원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그가 운영한다는 호텔에 가봤더니 정상 영업 중이었고 미국계 금융회사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승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거대한 정문을 지나 한참을 달리자 궁전 같은 건물이 나타납니다.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가든시티 호텔입니다. 골프장과 동물원, 워터파크도 있습니다.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 리용팟 상원의원이 소유한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호텔과 카지노 등 리용팟 그룹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호텔 이름보다 리용팟이라는 이름이 더 잘 통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재무부가 리용팟과 리용팟 그룹을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사이버 사기와 인신매매, 고문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이 호텔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계 금융회사 카드는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결제가 됩니다. 영수증을 받아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반면 현금 계산을 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리용팟 그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용 법인을 따로 세워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전화번호 안 됐어요. 캄보디아 애들이 좀 머리가 잘 노니까 한 2달 만에 답변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돈 받는데 허해. 미국 금융제재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인신매매 보고에 근거했다면서 내용을 일축하며 리용팟을 캄보디아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추켜 세웠습니다. 리용팟은 캄보디아를 40년 가까이 집권한 훈센 전 총리 측근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운영자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천지 회장 등 권력층과 범죄 조직의 유착 구조가 여전해 단기간에 캄보디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놈펜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오늘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거나 감금됐다는 신고 500여 건 가운데 100건가량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사관 부실 대응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승지 기자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를 둘러싼 대사관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사관은 지난 2년간 범죄 신고가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4년에는 220여 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이미 330명은 넘어서는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건 정도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에 대한 신고했냐는 질문에 알 수 없다며 엉뚱하게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감금 신고인지, 실종 신고인지, 연락 두절 신고인지, 납치된 건지 데이터 냈어요?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끝내 대사 대리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상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제발로 찾아온 연예빙자 사기 한국인 총책을 붙잡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